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위기로 민생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연이은 검찰 수사와 여야 대립 등 정치권은 시민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제는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민생 복원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난방비 폭등 등 계속된 경제 위기에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지적한 김동연 지사. 특히 반도체 수출은 42.5% 급감, 반도체 부가가치의 83%를 생산하는 경기도 경제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 가계부채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민생은 뒤로 한 채 싸움을 반복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검사의 길이 아니라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여야 정치권에게 사생결단식 관계를 청산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 기업, 노동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자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부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는 정책 정당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이나 시장, 공장이나 산 등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봄철 화재의 원인과 대응 요령 짚어보겠습니다. 네,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이제 봄이 오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봄철 화재 주요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봄철은 건조하고요. 그다음에 추운 날씨 속에서 이제 따뜻해지니까 긴장감이 많이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에 의한 그 봄철 화재가 그 봄철에 1만 4천여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약 6,600여 건, 53% 정도가 봄철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기적인 요인이 23% 좀 두 번째로 높고요. 이런 순서로 이제 그 화재 발생 빈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그 부지에 의한 그 담배불 같은 경우는 전체 화재 건수 중에 약 4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것이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봄철인데요. 이런 그 봄철에 불씨를 방치한다거나 음식물을 또 산행이라든지 인근에서 그 뭐 쉴 수 있는 이런 인근에서 음식물을 조리한다거나 또는 그 쓰레기 소각 농자재, 폐 농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소각에 의한 게 약 한 10% 정도 이런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봄철에는 화재 발생 비율이 야외에서 나는 그런 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등산이나 야외 활동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런 산행 중에는 아예 나이타 같은 불을 낼 수 있는 이런 물품을 소지하지 않는 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 폐자재나 이런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요. 이런 것들은 원래 소각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벌써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인근에 어떤 불이 쉽게 옮겨불 수 있는 그 가연재가 없는 곳, 또는 소화기라든지 하다못해 물통이라도 하나 준비해 두시고 소화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각 후에도 아예 흙으로 덮어버리든지 또는 물을 부어서 완전히 끄든지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불이 꺼졌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어떤 산불이나 기타 다른 그 화재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눈앞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는 게 먼저냐, 대피가 먼저냐 좀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 한번 짚어주시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불이 나게 되면 불이야라고 크게 외쳐서 그것이 어디가 됐든 우리 집이 됐든 뭐 상가가 됐든 사무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불이야라고 외쳐서 빨리 인근 사람에게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그거와 병행해서 또는 그 다음에 119의 정확한 주소 또 알 수만 있다면 무엇이 타는지 불난 장소가 구체적이 어딘지 이렇게 정확하게 119에다 신고해 주시는 게 그 화재를 진압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났을 때 불 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명 안전이에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죽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을 끄는 것보다 빨리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건을 봐서 불을 끌 수 있으면 끄는 거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텐데요. 평소 어떻게 화재 예방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개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모두 다죠. 내가 있는 곳에서 만약에 불이 나면 그것이 어디가 됐든 직장이 됐든 집이 됐든 야외가 됐든 불이 나면 내가 어디로 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약 30초만 생각하시면 대부분 다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집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우리 또는 사무실에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요. 없다라고 하면 구입하셔야죠. 그리고 구입해서 그냥 어디 안 보이는 데다 처박아 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입해서 현관이라든지 눈에 잘 보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다 꼭 비치해 두시는 게 구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하고 농촌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봄철 같은 경우는 도시임지에서는 이 산불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발생 빈도가 낮죠. 그래서 어떤 일상생활 중에서의 전기 화재 여기에 좀 집중하셔야 되고 그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어발 콘센트도 위험하지만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실질적으로 위험한 것은 전기가 흐르기 어렵게 하는 전선이 꼬여 있거나 접촉이 불량하거나 전선이 노후화됐거나 이런 것들이 화재 원인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도심지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고요.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전기 부분도 당연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 농어촌 지역에서는 요즘에 산불도 많이 나는 시기고 들불도 많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주의에 의한 산불, 그래서 화기 취급 관리, 논두렁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하거나 이런 거 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안 하시는 게 정답이고 하신다면 잔불을 확실하게 꺼진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3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강릉 그리고 동해 등 동해안 일대를 초토화시킨 대형 산불이 발생했죠. 산불이 무려 9일간 이어졌고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울창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에 타 죽은 나무들을 베어낸 피해 현장은 여전히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산불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성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지역 곳곳에는 산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원도 삼척으로 넘어온 현장. 검게 그을린 도로 표지판과 불에 타거나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은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가득했던 울창한 산림은 한순간에 민둥산으로 변하며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하천 둔치에는 지난해 산불에 타 죽은 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면은 항상 그 옛날 2002년도에 대형 산불 나듯이 요번에도 요 산불 나고 바람 불 때만 딱 이래 되면은 이제 어르신네부터 해가고 노인네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불입니다.
강풍을 타고 산을 넘나든 산불에 50채가 넘는 주택이 불탔던 강원도 동해시 일대. 한 펜션 건물은 불에 타고 그을린 채 흉물처럼 남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중 절반가량은 지자체가 제공한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산불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왔는데도 엄청 많이 사방다 번지해 놓으면 소방차가 끌 수가 없는 거지, 이제는. 이제 소방차도 어디다 불을 끈다는 그 보장이 없는 거야. 여기저기 다 붙었으니. 지켜만 보는 거지. 산림청이 집계한 지난해 3월 동해안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은 약 2만 500헥타르. 서울 여의도의 70배,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불에 타 죽은 나무들은 벌채 작업이 시작되면서 밑동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산불 피해 지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검게 그을리고 고사한 나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올여름 장마철 이전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복구 조림 작업은 오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소나무는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매우 취약한 수종입니다. 그러나 산주들은 송이 생산이나 목재 생산을 위해서 소나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산주 동의를 얻어서 일부 구역은 주택이나 소나무 군락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참나무 등 내화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한 해 평균 53건가량. 하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740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3월 8일 현재 217건이나 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부평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천도시경영연구원의 마경남 센터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장님 먼저 양측의 입장 중에 철거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현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한 토양 정화의 책임자는 국방부지요. 2013년 인천시와 국방부 간에 협약을 하면서 미군 기지가 이제 우리나라로 반환되면서 국방부에서 토지 정화를 완료하고 인천시에게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토양 정화의 주체는 국방부고 그 국방부의 토양 정화를 이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은 주민들은 토양 정화 기간이 길어지면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편의시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늦어지게 되는 것도 상당히 불만이셨고,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철거를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새로운 공원 조성으로 이제 지가 상승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또 주변 인프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삶의 질 향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선순위로 철거를 요청하는 의견이 많다고 저는 이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철거를 반대하는 입장 쪽에서는 어떤 주장과 근거를 대고 있습니까? 네, 조병창 병원은 단순히 병원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 부평의 다크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모티브입니다. 조병창 병원의 의미는 그 일제 대륙 침략과 강제 동원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준다가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이 사도강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 세계적인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지요. 그래서 장소가 없어지면 기억도 사라지는 것을 깨달아야 돼서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또 지역사회의 의견이고 또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이제 두 부류의 가장 큰 쟁점은 이제 정화 방법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조병창 병원의 낡고 오염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완전한 토양 정화 후에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
것, 그리고 또 건물을 보존하면서 정화를 할 수 있고, 또 그 건물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 건물은 후세에게 전달해 줄 이유가 있다라는 의견의 대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정화의 주체는 국방부니까요. 국방부의 선택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양측의 입장차를 좀 확연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앞으로 이 사안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어떤 현명한 입장을 가지고 좀 이 부분을 마무리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조병창 등 그 캠프마켓에 있는 근대 건축물에 대한 논의는 한 2년 가까이 진행돼 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주 60에서 80년간 외국군이 주둔했던 미군 기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결정 자체는 정말 역사적이고 대단히 훌륭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의 거버넌스가 한마음이 돼서 이뤄낸 결과였거든요. 지금 양측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급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가장 큰 문제는 토지 가격의 상승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기도 미뤄지게 되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만한 채무도 늘어나게 된다면 이 또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요.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토양오염 정화는 물론 역사를 기록하는 일도 이 시대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임무이지만 그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토양 오염의 정화 이 또한 모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조속히 캠프마켓이 우리 것이 되고 공원화되는 것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도시경영연구원 마경남 부평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